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개시한 히틀러는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그 다음 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한 달 만에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까지 모두 한달음에 무너뜨렸죠. 순식간에 유럽을 뒤흔든 히틀러는 이제 한 나라를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밀고 온 나치 독일과 서쪽의 국경을 맞닿은 나라,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의 여행지 아르덴입니다. 아르덴은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산악지대로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해서 침공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프랑스는 어디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르덴을 제외하면 바로 이 두 곳이 침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아래쪽도 프랑스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새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노선은 당시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거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130만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프랑스는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억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독일과 마주보는 국경지대에 약 350km에 달하는 대규모 요새지대 마지노선을 건설했던 것이지요. 진짜 긴 거죠. 3조짜리 선이었네요. 350km. 네, 맞습니다. 이 마지노선 내부에는 약 352개의 포대와 142개의 요새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통신센터, 보병 대피소, 보급 창구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콘크리트 보루는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3.5m에 달할 정도라서 그 어떤 군대도 이 마지노선을 돌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어떤 군대도 3.5m.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프랑스로서는 안심이 됐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프랑스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프랑스한테는 나치 독일군을 막아낼 든든한 아군이 있었거든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국일까요? 맞습니다. 예. 바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함께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싸웠던 영국군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의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 윈스턴 처칠이었죠. 그리고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151개 사단, 약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면서 135개 타단, 약 2,400대의 전차를 가진 나치 독일군보다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마지노선도 있고 영국도 도와줄 테니.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나치 독일군의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일명 낫질 작전으로 프랑스를 공격했거든요. 낫질 작전은 나치 독일군의 육군 지휘관 만슈타인이 세운 작전으로 먼저 군대를 벨기에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주력 부대를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기갑부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데리안 장군이 바로 아르덴으로 쳐들어온 거죠. 모두가 예상 못했던. 진짜.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주력 부대를 뒤에서 낫질 모양으로 포위한다. 그래서 낫질 작전. 뒤통수 맞았네. 예,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이고요. 야. 그렇게 1940년 5월 10일 무서운 기세로 아르덴 숲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와 영국의 예상과는 달리 험준한 아르덴 숲을 기갑부대로 다 밀어버리고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뭔가 되게 일사불란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되게 빠르다. 나치 독일이 예상보다 쉽게 프랑스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저 여러 번 해본 사람들 같죠? 박사님, 그러면 이 나치 독일의 작전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간 거네요? 이 계획만 17년 동안 그냥 만들고 고치고를 했어요. 7년? 네. 그러니까 독일이 준비를 잘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차 봤죠? 네. 전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차와 전차 간의 통신, 그리고 전차에 들어있는 모든 장병들이 조종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차가 빨리 들어오니까 프랑스인들이 결국은 이거 뭐야 하다가 심리적으로 마비가 돼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비노선이네. 아, 마비 노선이 돼요. 마비노선 표현 마비 좋습니다. 노선이네. 아 근데 운전하다 보면 막 기름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기름이 중요한데 제리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전차에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달면 그 제리캔으로 빨리 기름 붓고 제리캔은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계속 달리면서 기름 갖다 주고. 이 시스템을 나치 독일군이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간단 없이 진격할 수 무슨 있었던 카 거죠. 레이싱 하듯이 막 계속 중간에 붙어가지고 탁탁탁 하고 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카레이싱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독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제일적이야. 그 결과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프랑스 북쪽 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곳이 바로 바다가 인접한 도시인 됴케르크였죠. 아픈 바다, 뒤는 나치 독일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던 그때 영국 총리 처칠은 함선을 총동원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구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됴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됴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22만 명의 영국군과 11만 명의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맞아요. 하지만 4만여 명의 프랑스군은 그대로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은 됴케르크에 남은 연합군의 전리품을 모두 수거하고 프랑스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이때 나치 독일군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피난민들까지 급증하면서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죠. 이렇게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떠난 프랑스 피난민 수가 무려 800만 명. 이때 피난민 행렬은 후퇴하는 군인들과 뒤섞이면서 독일군의 폭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치 독일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치 독일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파리. 예, 바로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습니다. 예,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정답 파리. 프랑스 정부는 파리로 몰려드는 나치 독일군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아 정답. 규현 씨, 이미 지금 뭐 수뇌부도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하고 군사들도 싸울 만한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없어서 그냥 들어오는 독일군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잘 맞췄습니다. 맞춰버렸어.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요? 예,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요? 왜 진짜? 예. 항복한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항복이 아니라 무방비 도시를 선언하는 무방비 도시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리를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겠다. 아니,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냥 들어와라는 얘기. 근데 무방비 그러니까 좀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치 독일군에게 파리를 그냥 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1940년 6월 14일 나치 독일군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파리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 6월 17일 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을 내려요. 뭐야? 오늘 여러분에게 전투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순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어젯밤 우리와 함께 전투를 끝낼 방법을 찾을 것을 적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체 나치 독일군에게 요청한 전투를 끝낼 방법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건가요? 예,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사실상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전협정 그런 조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을 제안한 이는 이제 막 총리가 된 필리프 빼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빼땡. 예, 빼땡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육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영웅으로 올라서서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당시에 얻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빨리 항복을 선언하고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미 84살, 84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빼땡은 전쟁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려면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뺏길 거 피해 없이 그냥 뺏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나 보요. 결국 6주도 안 돼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와, 이우 작가님, 그럼 프랑스인들은 페땡 그 총리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휴전협정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미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전쟁의 어떤 참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이 전쟁의 휴전을 받아들였어요. 와. 네. 이때 빼탱이 말하자면 셀럽이었어요. 군 총사령관이자 지도자이자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데 빼탱이 우리 항복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항하고 싶은 사람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겠네.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 빼땡의 휴전 제안에 히틀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땡큐. 네, 그렇죠. 히틀러는 프랑스의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오케이. 애초부터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죠?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의 이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니까 복수하는 거네요. 복수하겠다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히틀러는 먼저 협정 체결을 위해서 프랑스를 특별한 한 장소로 불러냅니다. 바로 꽁피에뉴라는 지역의 숲에서 그 협정을 맺자고 한 건데요. 뽕삐뉴? 히틀러는 대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 독일이 항복한 곳 아니에요? 1차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 꽁피에뉴 숲으로 프랑스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게 똑같은 구력을 맛보라고 꽁피에뉴 숲으로 장소를 정한 거네요. 그렇죠. 예. 니네 여기 기억나지? 여기로 잠깐 와봐. 22년 전에 독일이 당한 굴욕을 똑같이 꽁피에뉴 숲에서 프랑스에 되갚아주려 했던 거죠. 아, 히틀러 은근 뒤끝이 심하네. 네. 그런데 히틀러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히틀러는 휴전협정 체결을 위해 프랑스에게 더 굴욕적인 조건을 내거는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프랑스 사람들은 이 언어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협정 체결 때 독일어를 써야 되고 약간 독일식 인사를 해야 된다. 예, 혜성 씨. 네, 오답입니다. 아이, 정답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힌트는 장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장소. 장소요? 정답. 예, 이우 작가님. 프랑스한테 그 1차 대전 서명을 했던 기차를 직접 끌고 오라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처럼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우 작가님. 정답입니다. 진짜 굴욕적이었겠네. 우리가 굴욕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를까?
예. 한 답을. 1차 대전 때 휴전협정을 맺은 열차 안에서 또다시 협정을 맺자는 것이고. 아니 22년 전 열차가 근데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게?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숲 인근에 휴전 박물관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열차를 넣었던 겁니다. 아, 그게 굴욕이네. 그거 네. 갖고서 타고 그렇죠. 아 이렇게 한 거네. 하지만 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꺼냈을까요? 이건 뭐 퀴즈는 아니고 네. 프랑스인들이 다 든 거 아니야?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했어? 벽을 부셨. 맞네, 예. 부셨네.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야, 1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프랑스로서는 영광인 박물관인데 그 벽을 부수고 22년 전에 맺은 그 꽁페뉴 숲 빈터로 다시 끌고 가서 거기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왜 나중을 생각 안 해 항상. 진짜 희비가 명확히 엇갈리겠다. 아, 이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겼구나. 굴욕을 엎었다, 이렇게 만회했다. 네, 활짝 웃고 있는. 신나 있는 것 같네. 예. 그러니까 22년 동안 전할만을 위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잖아요, 히틀러는. 그렇죠. 그리고 휴전협정을 히틀러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에 따른 조약도 성사시켰습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 땅 일부를 점령하는 건 물론 점령지에 주둔할 나치 독일군에게 프랑스 정부가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주 내용이고요. 굴욕적이네요, 프랑스로서는. 그렇죠. 나치 독일이 점령하겠다고 선포한 프랑스 땅은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군 점령 지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려 프랑스 영토 전체의 5분의 3, 절반이 약간 넘는 비율인 것이고요. 게다가 점령지에 위치한 요새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의 무기, 탄약, 장비까지 독일군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 점령군의 유지 비용, 주둔 비용까지 모두 프랑스 정부한테 떠넘깁니다. 교수님, 그럼 점령군의 그 유지 비용이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하루에 4억 프랑, 우리나라 하루? 돈으로 환산하면 약 884억 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갚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매일 900억 원씩 국채가 쌓이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게 내야 되는 돈이. 저희 그 항복 괜히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독일 강점기 4년 동안 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말도 안 돼. 약 243조 원 와 대박이다. 내야 하는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냈어요?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히틀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히틀러도 프랑스에 한 가지를 허락해 준 게 있었어요. 예, 바로 그 아래 지역이 되겠는데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점령하지 않은 요 남쪽 이 지역을 프랑스 정부가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남겨둔 곳이고요. 이른바 자유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7월 10일 자유지역에는 프랑스인들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세우게 됩니다. 미시라는 도시를 수도로 한 일명 비시 프랑스 체제였죠. 이때 비시 프랑스 체제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히틀러와의 휴전협정을 제안했던 총리 빼땡이었습니다. 빼땡이 이끄는 이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의 조약에 따라서 해군은 물론 기존의 프랑스 식민지까지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지역. 아, 이른바 자유지역. 예, 아니 근데 뭐 히틀러가 아량을 베푸는 척하면서 거긴 그렇죠. 너들 자유롭게 써. 뭐 사실 그런- 거기 굴욕을 주려고 한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굴욕은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 달 또다시 이어집니다. 바로 히틀러가 파리를 둘러보며 승리를 자축했거든요. 그걸 역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펠탑.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들어왔을 거야. 히틀러가 이제 파리 방문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안 왔다고는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렇게 히틀러는 2시간 15분 동안 마치 여행하듯 유유자적하게 파리를 둘러봤습니다. 관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거야 약간 이런 거네. 원래 저기서 사진 찍으려면 사람 저렇게 없을 수 없는데. 맞아요. 히틀러가 이제 파리를 둘러볼 때 독일군이 파리 시민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벤츠 오픈카를 타고 파리를 이렇게 순회할 때는 완전히 히틀러를 위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집 안에만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파리 전체를 관광할 동안 시내를 그냥 전세를 낸 거네요. 맞아요. 모든 교통이 히틀러를 위해 멈춰 있었다고 해요. 남보람 박사님, 히틀러가 파리를 둘러보고 따로 지시한 게 뭐예요? 지시한 게 있다면? 그게 저 장면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히틀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슈페어라는 건축가예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파리의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건축물을 베를린에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도 했고 그래서 베를린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파리는 베를린의 그림자도 안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열등감이 좀 있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완벽한 복수까지 끝마치고 프랑스를 손에 넣은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랜드마크를 나치의 상징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아, 저 국기 달아놨네. 네, 맞습니다. 아, 에펠탑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에펠탑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비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앞에 모두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뒀어요. 복수에 미친 사람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치욕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프랑스인들은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직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습니다. 에펠탑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잘랐어요. 아. 자르고 승강기 스위치까지 부숴버립니다. 네, 덕분에 히틀러는 에펠탑을 오르지 못하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 못 올라갔어. 그래서 프랑스는 정복했지만 에펠탑은 정복 못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 다행히 못 올라가네. 하지만 자기가 못 올라가도 뭐 시키는 건 쉽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길 예. 기어 올라가게 시킨 예. 거예요? 나치 독일군이 1,500개가 넘는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 나치 깃발을 꽂고야만. 와, 엘리베이터도 없이. 야, 승진시켜줘야 돼. 정말 진념이 대담하죠. 네. 남보람 박사님, 이거 에펠탑 부술라 그랬다면? 그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파리의 정신을 담아서 만국박람회 용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딱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기다가 독일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물 붙여놓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이칠란드 쥐스트오프 알렌 프란텐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프랑스인 못 올라가게 하고 자기들만 올라가요. 게다가 이들은 독일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영웅들의 기념비와 동상까지 파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좋네. 파리를 상징하는 장소에 나치 깃발을 걸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히틀러는 또 다른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뭐죠? 바로 유서 깊은 프랑스의 문화예술품을 약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파리에 들어가는 독일군 부대에 특별한 부대를 섞어 보냈는데 ERR이라 불리는 일명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였어요. 여기 약탈하기 위한 부대까지 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국가들의 문화재 약탈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의 관장이 히틀러를 위한 미술 작품과 여타 예술품 콜렉션 목록을 이렇게 미리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가 미술 역사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작품을 압류하거나 약탈했습니다. 예술품 싣고 있네요. 네, 뭐 어디서 뜯어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도둑질을 하는구나.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이 예술품을 약탈하는 부대까지 만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과거 미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예술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히틀러에게 프랑스는 예술품의 보고와도 같았고 프랑스 침공은 곧 프랑스의 방대한 작품들을 수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예술품 약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예술품이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미리 소를 쓴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술품이 모여 있는 한 장소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루브르. 아, 맞습니다. 퀴즈에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퀴즈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저희 얼마 전에 배운 게 생각나서. 예,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인 밀로의 비너스 등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문을 굳게 닫고 박물관장의 지시 아래 작품을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와. 그리고는 총 1,862개의 나무 상자에 실어서 박물관 밖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 작품들을 실은 차량들 모두 200여 대가 전국 각지에 여러 성, 수도원, 미술관 등으로 작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나리자를 비롯한 유명 작품 3,600여 점은 무사히 루브르 박물관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와. 아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루브르 박물관은 지금 작품들을 잘 지켰는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땠어요? 예, 물론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들을 다 이렇게 꽁꽁 숨기는 건 불가능했죠. 예.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당대 프랑스의 예술품 콜렉터로 손꼽히는 상류층 가문들이 소유한 작품들도 모조리 빼앗아 갔거든요. 이때 빼앗은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한번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피카소? 예, 맞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와 대표적인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상이 소유한 작품들이었지만 독일군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한 고흐 작품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천재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를 운영하는 베른하임 쥐엔느 가문이 소유한 역시 반 고흐 작품입니다. 이 가문은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이 작품을 포함해서 세잔, 마네, 르누아르 등의 작품들을 프랑스 남쪽 성으로 옮겨서 다락방에 숨겨놨지만 결국 모조리 빼앗기고 저택은 불태워졌어요. 이렇게 개인 소장품은 물론 프랑스의 오래된 성당과 미술관이 소유한 작품들까지 총 약 22,000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히틀러와 나치 손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히틀러가 이렇게 약탈해간 예술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히틀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작품들을 보관했습니다. 어디지? 예, 대체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자기 집. 본인 미술관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성이나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진 곳도 있었지만 몰래 보관할 최적의 장소를 찾아냅니다. 어딜까? 저게 뭐지? 지하 창고? 이곳들은 바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있는 소금 광산입니다. 야, 광산에? 예, 히틀러는 이 소금 광산들이 산 안쪽 깊숙하게 들어 있어가지고 적들이 찾기도 어렵고 공중 폭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오스트리아 소금 광산 안에만 약 8천여 개의 그림과 조각품을 숨겨놨습니다. 진짜. 교수님 그럼 저런 예술품들 말고는 또 프랑스한테 가져간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히틀러는 이렇게 예술품을 약탈하는 특수부대 외에도 와인 피러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을 군대와 함께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와인? 와인이면 와인이네요. 와인 피러는 프랑스의 고급 와인과 샴페인을 감별해서 독일로 보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와인 수입상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가치를 잘 아는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의 최고급 샴페인과 와인을 독일로 실어 날랐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40만 병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안에 조금씩 독을 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온 와인을 히틀러는 주로 알프스가 보이는 해발 약 1800m 높이의 바위산 별장 부근에 저장해 놨는데 이곳에 둔 와인은 무려 50만 병에 달했습니다. 아니 50만 병을 평생 먹어서 다 못 먹을 양이잖아요. 그럼 대체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이 와인들을 나치들의 특히 나치 간부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회식 때 쓰려고. 했어요, 회식? 나치 회식. 네. 히틀러는 이거 외교 행사라든가 귀빈들과의 파티 자리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프랑스의 이 고급 와인을 올려서 흥을 돋웠습니다. 아, 저 그냥 막 뿌렸겠네요. 와인을 이렇게 약탈해 갈 때 우리 프랑스 정부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예, 프랑스 정부는 그걸 이제 거부하기는커녕 나치 독일의 최고급 와인을 공급하기 위해서 프랑스 와인 상인들에게 독일로 보내는 와인 배송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 더 많은 와인을 보내기 위해서 프랑스 내의 와인 소비를 줄이려고 꼼수까지 동원했어요. 바쁘셨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와인에 세금을 막 엄청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바로 프랑스 전역에 알코올 광고를 그러니까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금주하는 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정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 편인 거야? 근데 프랑스 정부는 왜 이렇게 독일에 협조적인 거죠? 예, 그 이유는 자유 지역에 세워진 비시 프랑스 체제의 수장 빼땡이 일찌감치 히틀러를 만나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C'est librement que je me suis rendu à l'invitation du Führer. Je n'ai subi de sa part aucun diktat, aucune presse à tous ceux qui attendent aujourd'hui le salut de la France. Je cadre une activité constructive du nouvel ordre européen que j'entre aujourd'hui dans la voie de la collaboration. Cette collaboration doit être sincère. Elle doit être exclusive de toute pensée d'agression. Elle doit comporter un effort patient et confiant. 야, 저렇게까지. 빼땡은 나치 독일과의 협력이 프랑스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빼땡의 말이라면 따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도 나치 독일군에 순응하면서 그들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프랑스 지키고 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거죠. 근데 안 그랬으면 다 부시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 남보람 박사님, 이때 그 빼땡처럼 나치 독일에 협력적이었던 사람이 있나요? 많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사 L사 있어요. 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품사 C사. 이런 데는 나치 장교들 부인 옷 만들어주고 이 빼탱의 흉상 뭐 오늘날 말하자면 굿즈를 한 2,500개를 만들어줘가지고 혜택을 입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R사 있어요. 여기도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거든요. 전시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차의 부품을 생산해야 되고 찝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협조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역사다. 진짜. 맞아요. 자, 이유 작가님. 네, 나치 독일에 또 협력한 이들을 가리키는 프랑스어가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콜라보라는 단어. 콜라보. 네, 콜라보가? 익숙하시죠? 그런 네.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어로는 원래 콜라보하토흐라는 협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시기에는 콜라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독일에 협력한 사람 그리고 우와.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콜라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좀 모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와, 그러면 뭐 조심해야 가수들끼리 콜라보 많이 하는데 네, 프랑스에 가서 콜라보 하자 그러면 이거 큰일 난 얘기네. 그 어법을 좀 그 문장을 잘 써야겠죠. 신기하네. 예,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에 저지른 세 번째 만행은 바로 프랑스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인들이 누리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까지 빼앗아갔는데요. 바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제재였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예. 아니 하다가 음식은 왜 뺏어가요? 당시 전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은 프랑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점령지는 물론 독일군이 점령하지 않은 위시 프랑스까지 빵의 제조를 줄이고 빵에 들어가는 고물까지 법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아니 빵의 나라에서 빵도 못 먹게 하면 너무 열받죠. 혜성이한테는 상상도 못할. 저 바게트가 주식인데. 글쎄 말이에요. 게다가 전쟁 중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허용되는 식품의 양을 달리해 배급했죠. 이게 뭐야? 예, 이건 프랑스의 한 여성이 배급으로 받은 빵 2조각입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은데? 숫자도 써 있는데 50g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불과 아이고야. 50g밖에 안 되는 어머. 양입니다. 이 빵을 배급받은 여성은 하루에 식빵 반 조각보다 약간 더 많은. 그걸 아주- 하루에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배급되는. 그러니까 이만큼만 살 수 있다. 와 진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네. 그리고 독일군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연료마저도 제한을 했습니다. 아. 프랑스 발전소 가동이 원래 나치 독일 점령 전과 비교해서 점령 후에는 4분의 1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료조차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두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석탄을 이제 배급받게 돼요. 그것도 이제 양이 너무 적어서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되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불을 쬐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가 굴러다닐 기름도 없어서 거리에는 이제 자동차가 서 있고 뭐 인력거나 자전거들이 이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완전 퇴보해버리네. 네. 싫다 진짜.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나치 독일의 수탈에 프랑스 내의 물자가 부족해지자 프랑스인들의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물자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해서 이제 신발 밑창도 나무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천이 부족해서 치마를 좁게 그리고 약간 더 짧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군이 낙하산, 밧줄, 그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비단, 스타킹까지도 다 가져간 탓에 프랑스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게끔 다리에 검정색 가루를 발랐어요. 심지어 종아리에 검은 선을 그어서 스타킹에 있는 선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프랑스 농부들은 포도밭이 전쟁터로 변하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별히 포도 농부들에게는 현역 소집을 연기해 주기도 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 군병력의 일부를 포도밭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와인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을 때 히틀러를 주축으로 한 나치 독일은 프랑스 와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히틀러의 오른팔인 헤르만 게링은 보르도 와인을 무척 좋아했고 선전의 대가 요세프 게벨스는 부르고뉴 와인을 아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뇌부들은 프랑스 와인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0년 당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와인을 주식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와인 전문가들까지 파견됐는데 나치는 이들을 바이엔퓨러, 즉 와인 총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고뉴와 보르도, 쌍파뉴 같은 특급 와인 산지에 지역별로 와인 총독을 파견해 조직적으로 프랑스 와인을 수탈하였습니다. 특히 쌍파뉴 지방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약 200만 병의 와인을 강탈해 나갔습니다. 200만 병?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이 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순순히 내줬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순순히 내주지 않았죠. 토마토나 양배추 밭 밑에 와인을 묻어서 숨기거나 동굴에 와인을 감추고 동굴 입구를 잡초로 막아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절하게 숨겼구나. 자, 그리고 히틀러는 이렇게 수탈해간 프랑스 와인 중 많은 양을 자신의 별장인 일명 독수리 요새에
와인 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와인 저장고에는 무려 50만 병의 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50만